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아임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요즘 대전, 충청 지역의 최고 핫 이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재원 기자의 요즘 mon일 이슈. 이번 달 대전, 충청 지역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가 상세하게 이야기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스스로 젊다고 자부하는 40대 중반의 대전 지역 정치인들이 모여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대전의 삼김시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대전일보 강은선 기자입니다. 대전의 삼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보 정치인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한층 소개 멘트가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보수 정치인 바른미래당 소속 김태영 전 부위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칭 중도 정치인 바른미래당 소속 김세환 전 지역위원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김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김윤기 위원장님은 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야기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김태형 부위원장님은 민주당 비판과 남녀 성대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네요. 또 김세환 위원장님은 지인들 만나서 뭐 먹으러 간 사진하고 의리 강조하시고 이렇게들 한 달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예, 뭐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는 대전에 이제 뭐 연구단지 이런 데서 아직도 이게 진행형이고요.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께서 뭔가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안 해서 지금 뭐 이제 천막농성 뭐 아침에 피켓팅 등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날은 점점 추워져 가는데 아주 걱정입니다. 이게 빨리 어떻게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아니 뭐 요즘에 좀 그 보수의 투사로 거듭나려고 열심히 투쟁 중입니다. 뭐 이른바 그 넷보수라고 해야 되나? 밖에 나가서 못 하니까. 그게 좀 그런 좀 심정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좀 투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보수 투쟁이요. 누구랑? 이 정권과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정치적인 얘기들 이런 거 안 담으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최소한 페이스북만큼은 조금 사적인 영역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부터 좀 먼저 챙기는 삶을 살고 싶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본인만 포장이야. 아니, 또 소중한 사람 안 챙기는 사람은 나 만드시네. 네, 그 김세환 위원장님 어디가 제일 맛있나요? 최근에 가신 데 중에서? 제가 정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월평동에 가면 한우마을이라고 개업한 지 2주밖에 안 됐는, 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인이 개업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요. 광고. 네, 광고. 야, 광고비 소고기집이 저 삼겹살집보다 쌉니다. 근데 정말 맛있습니다. 국내산이 추천합니다. 아닌가 보네요. 국내산 그것까지 확인 안 해봤네. 호주산. 근데 진짜 맛있고요. 제 이름 되시면은 아마 저 서비스도 많이 나올 겁니다. 추천합니다. 네네네. 김세환 위원장님 이름 많이 대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삼김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다룰 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얼마 전 공주고등학교에서 학교 측과 동문회가 중심이 돼 공주고 출신인 김종필 전 총리의 흉상을 세우려고 했었죠. 이에 대해 재학생들과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고요.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등굣길에 피켓을 들고 나와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반대에 부딪혀 결국 흉상 제막식은 했는데 흉상이 교정에 세워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삼김의 생각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먼저 얘기했다가 이거 괜히 날벼락 맞을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시대적으로 흉상이라든지 동상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건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이 꼭 한 인물에 대한 기념을 하는 것에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시대 자체가 많이 현대화돼 있고 선진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동문들의 입장에서 또 공주고등학교와 공주 지역의 김종필 전 총재에 대한 어떤 향수,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정치적인 삶, 이런 것들을 기리는 것들은 저는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흉상이나 동상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나무라든지 기념 식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단순히 이름 하나 편말을 거는 이런 행위였으면 이렇게 반발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전 그런 의미에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흉상이나 동상은 좀 시대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부정하면서까지 흉상과 동상을 부정하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지만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김종필 총재에 대한 조명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가 지나치고 나쁜 의견을 갖고 있네요. 저는 이제 김세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흉상이든 동상이든 이런 걸 굳이 세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학교 안에 세우는데 구성원들 간의 의견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게 이제 JP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두 번째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걸 교내에 이제 세우려고 했던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게 이제 정치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평가가 이렇게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이제 JP나 그 시대의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특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이렇게 세워두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JP에 대한 평가는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동상 같은 거 세우는 문화는 이제 그만둬야 될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근데 김세환 위원장님께서 기념 식수나 이런 게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걸 해도 아마 뽑아버리거나 못하게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이미 돌아가신 고인이 되셨고, 또 이제 사신 분들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그분도 이제 그 동상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또 그리고 이제 총동문회 측과 지금 현 학생 측도 이제 일부 시민단체, 그다음에 학교 어떤 소통에 좀 부재가 됐던 것 같고요. 좀 다른 방향성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그 JP 그 평가 말씀하셨는데, 공과 과가 있잖아요. 산업화 박정희 정권 때 같이 일을 좀 이렇게 이끌었다는 점에서는 공이 분명히 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반면에 민주화를 좀 후퇴시켰다라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제 과는 있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좀 그 공을 좀 많이 보고 싶은 측면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께서 이제 한일협정 문제도 있고, 근데 그때 상황에서 일본과의 어떤 그런 그 협정을 했을 때 우리가 좀 동등하게 그 국가 대 국가로서 나라 대 나라로서 했던 지위를 갖고 과연 이루어졌을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분께서 또 하셨던 많은 부분들도 있고, 총리를 또 2번이나 하셨잖아요. 그럼 민주화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 그래서 공을 좀 더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민주화 발전에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죠? 삼당 합당해서 김영삼 정권이 탄생이 됐는데 야합인데 공을 하셨죠. 야합, 삼당 어쨌든 야합. 간에 그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좀 공과 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시대 정신이 그 정치인을 평가하는 것도 일정한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김종필 전 총재에 대해서 아마 평가하는 것은 과를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지금 시대에는. 다만 그분이 정치 활동을 했던 때에는 또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후세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고인이 된 분에 대해서 과를 너무 부각시키기보다는 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흉상 얘기할 때 한 말씀 제가 못 드린 얘기가 있는데 또 이 얘기하면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영국에 요즘 보헤미안 랩소드 이런 영화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랩소디, 네네. 예. 퀸. 그 프레드 머큐리. 영국에 가면 저 동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시절에 이분이 참 백인 우월주의 사회에서 소수 민족으로서 차별도 받았을 테고 또 훗날 밝혀졌지만 그 동성애자라는 그런 핸디캡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국 저 국민들께서 동상까지 마련해 주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술과 정치 분야를 이렇게 혼합해서 볼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도 이제 우리도 좀 과거의 정치인들을 좀 이제는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우리가 평가해 줄 때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정치 선진화를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프레드 머큐리 동상은 그 영국이 아니고 스위스에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계속 발언 듣고 있시고 네,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으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그동안의 그 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품든지 용서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시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민주헌정을 총칼로 중단시키는 일입니다. 이걸 민주헌정을 총칼로 중단시키고 그 이후에도 민주주의 자체를 망가뜨리는 일들 너무나 많이 했죠. 그 유신시대에 간첩단 조작 사건만 해도 27건이 넘고요.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고 심지어 사형당하고 그리고 그 뭐 빨갱이 가족이라고 낙인 찍혀서 평생을 살아왔던 분들이 있습니다.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일제시대 이야기도 뭐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같은 반열에 올려놓을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게 꽈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뭐 사실은 이 쿠데타를 무엇으로 미화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덮어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출발 자체가 뒤에 모든 걸 망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제가 좀 변론을 하자면요.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정치는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 같아요. 근데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 분명 지당하고 옳은 말씀이세요. 그렇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놓고 보면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물론 정말 옳고 그름의 문제로 봐야 할 건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선택의 폭을 높이고 어떤 그 최선의 선택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역사나 정치사를 봐야지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딱딱 나와버리면 뭐 제가 볼 때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한마디로 종교인들이 아닌 이상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최소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뭔가 그 공동체의 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바깥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정치라고 하는 영역은 합의된 룰, 최소한의 어떤 그런 가치들을 지켜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더더군다나 4.19 혁명 직후에 독재정권 몰아내고 1년 조금 넘은 시간 사이에 다시 쿠데타가 일어난 거잖아요. 총칼을 들고 들어와서 국민이 뽑은 민주적인 정부를 무너뜨리는 게 어떻게 이게 선과 악의 문제입니까?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쯤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4.19 혁명이라고 말씀하시고 5.16 쿠데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분명히 이제 정확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뭐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승만 정권하에 있었던 여순 사건이라든지 제주 4.3 사건, 뭐 전두환 정권에 있었던 광주 사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민주화 운동이고 정권에 항거하는 굉장한 의식 있는 일들이죠, 사실은. 다만 혹자들은 좌익 종북 세력 내지는 뭐 빨갱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 2018년도에 그분들을 좌익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역사라는 건 시대에 있는 그 삶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저는 평가를 해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정치적인 잣대로 들이대다 보면 이것이 세력 싸움이 되고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만 가는 것이지, 굳이 그걸 가지고 자꾸 과거의 정치인들의 행위를 가지고 이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자꾸 국론을 양극화시키는 이런 얘기보다는 조금씩 우리 국민의 힘을 가운데로 좀 모으는 이런 화합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 김윤기 위원장 옆에서 지금 굉장히 흥분을 또 막 뭐라고 저 하실 것 같은데. 아니 또 그럼 또 그래도 되냐?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아니, 5.16 쿠데타 같은 예. 일이 또 벌어져도 되냐? 아, 그건 절대 이거 안 뭐- 되죠. 그러니까요. 안 되죠. 예. 그것을 이미 어쩔 수 그러니까 그 없잖아요. 시대적 상황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뭐냐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 역사가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일본 입장에서 한일합방도 그렇다고 할 우리가 거예요. 전쟁 그러면? 나오고 싶어서 났었어요? 야. 우리 의지 아무 없이 전쟁에 났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6.25도 마찬가지고. 이미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우리 시대적 상황이라는 국민들이 우리가 쳐들어왔으니까 전쟁이 제가 시작된 말씀드릴게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양극단으로 갈라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선이었고 악이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아니 얘기예요. 그게요. 예. 극단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치인이 나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입장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제가 굳이 제 입장이 아닌 것을 제 입장인 것처럼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평가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통합과 화합이 일어나는 거지, 원칙 없이 과거의 지난 일이니까 묻고 가자, 이런 건 대단히 곤란하죠. 그러니까 한 적 없습니다. 네. 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묻고 하자고 한 저는 적이 진짜 우리 없어요. 김민기 위원장 같으신 분이 넓은 정치를-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해보자고 노력하자고 해본 거지, 제가 그것을 잘못한 것을 묻고 가자고 지금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은 그런 연장선에서, 예를 들면 양승태 대법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그 시대부터 잉태돼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과정들을 보면 사실 지금까지도 그 연장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현실도 그것으로부터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우리 좋죠. 이제 우리 김민기 위원장님처럼 이렇게 그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러움 없으신 분들이 이제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부끄러움 있는데요. 왜 그러세요? 저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라는 게 그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역사라는 것이 다 그렇게 흘러가진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과 뭐 서는 곳이 뭐 다르면 풍경이 달라진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좀 다양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리고 김민기 위원장 같으신 분이 계시니까 저희 대한민국이 이만큼 정치 발전도 한 거고 하니까 좀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역사에 대한 시각도 너무 칼로 그냥 탁탁 끊듯이 보지 마시고요. 배재대학교에도 우리나라 그 초대 대통령이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최근에 그 철거를 하라고 하는 그 시민사회단체 그 반발이 많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 같은 잣대죠. 이승만 대통령이 벌였던 일들을 보면 사실 그게 그런 대중들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수없이 이야기해온 것 같고요. 한국 전쟁 때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예, 거짓말로 방송하고 자기는 대전가 있고 그 사이에 한강다리 끊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런 분을 초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유로, 아니면 학교에 설립과 관계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동상으로 세워 놓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종필 그 총재의 흉상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아니 왜 그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저희들이 기리는데 꼭 동상을 세워야 되고 흉상을 세워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그런 역사적 발자취를 되새겨보는 데에는 전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시대의 흉상 동상은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꾸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북한 보면 김일성, 김정일 막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막 뭐 수십 미터 되는 그런 높이의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저는 그걸 봐도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민기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 그렇습니까? 거부가 없으세요? 아, 거부가 없으세요? 아니 갑자기 왜 거기다 끌어다 있으세요, 붙이라 없으세요? 해서 아니 그러니까 없어요? 있잖아요. 있죠 당연히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왜 갑자기 북한 얘기로 넘어가라 했어? 아니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진보건 보수던 간에 지금 시대 자체가 북한에 있는 우리 저 진보 정권이나 정말 저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을 했던 선배들도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 보면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거부감이 있는데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 저 정치적인 인물들의 흉상 동상을 한다는 그거 자체가 거부감이 있다. 잘못된 시대 착오적인 생각이다 생각하고 다만 그분들의 역사적인 것들의 평가는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저 약간 좀 장애적인 말씀 좀 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그 말씀 100% 맞죠. 저도 그렇게 동감하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좀 약간 좀 시각이 좀 달라요. 이분이 좀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많은데 독립운동 할 때 당시에도 좀 뭐 횡령 비슷한 그리고 또 뭐 지금으로 따지면 미투와 같은 어떤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좀 있었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예. 그럼 동상은 그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반대는 딱히 안 하시고 김세현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동상은 철거하고 대신 나무 식수라든지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 정신에 맞는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도 맞긴 맞는데 이제 그분들이 뭐 이제 반대하셨던 분이 식수를 한다고 해서 뭐 그거를 가만히 놔둘까 그거 쉽지는 않고 얼마 전에 그 홍준표 전 대표 그 도청에 넣은 저기 그 심어놓은 그 식수도 뭐 다 뭐 뽑힌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좀 그 다른 식으로 좀 이렇게 공과 사를 같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형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 기억하실 텐데 1991년에 소련이 망했을 때 이제 그 소련 국민들이 레닌 동상을 끌어내리잖아요. 그리고 소련 망했다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맞아요. 그게 그 화면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상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 사회를 상징하고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그런 인물들을 동상으로 세워놓고 이런 사람처럼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승만, 김종필, 박정희 이런 분들이 우리 이런 사람처럼 살 거야 이럴 만한 분들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동상의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이런 분들을 동상으로 세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위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대전일보 강은선 기자가 진행하는 김윤기, 김태형, 김세한의 대전의 삼김 시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몇 시간을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긴 한데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대전은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잖아요. 이후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요구 폭로를 했고 또 박범계 의원을 이제 고소고발하면서 갈등 관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역 정가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에 대한 삼김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이건 먼저 이야기해보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의 민주당 공천 잘 이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언론이나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봤지 않습니까? 공천의 부정성을 알리기 위해서 모 지역구에서는 뭐 법적인 고소 고발까지 이어졌었고 또 언론에서 다 이미 다뤄졌지만 뭐 전과의 개념이 뭐 아주 스펙타클한 이런 분들도 전부 다 공천이 됐고 심지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구를 물려주는 대가로 뭐 권리금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에 취해서 술 취한 사람도 하지 않는 행동을 집권 여당 공당에서 했다고 저는 봅니다. 만취의 상태에서 한 공천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이제 시대적 상황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야말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촛불 혁명 이후에 새 정부가 들어섰고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 정치를 어떻게 혁신할 거냐. 소위 이제 적폐를 어떻게 청산할 거냐 이런 것의 문제라고 보고 우리 시민들이 민주당을 그렇게 과반수 이상이 지지해줬던 이유는 그걸 하라고 지지해준 거거든요. 근데 사실 민주당이 이걸 그런 기회로 썼냐라고 했을 때 전혀 아니죠. 뭐 아까 그런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은 이종호 의원은 뭐 한국노총 본부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노동자 서민의 벗이라고 했나요?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지금 뭐
건설위원장 하시는 분은 부정수표 단속법부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막 5가지 이상의 또 범죄에 있었고 또 김종천 의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런 범죄들에 연루되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 공천 당시부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해결하지 않았죠. 저는 민주당이 그 시민들이 부여해준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자기 지지세를 넓혀야 되는데 자기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영입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거죠. 대단히 부적절한 공천이었고 그 공천이 지금까지 문제들을 낳고 있는 거죠. 두 분이 뭐 다 올바른 지적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뭐 이정호 의원, 김종천 뭐 시의원 뭐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뭐 한술 더 뜨자면 뭐 대덕구청장 이번에 경선도 뭐 기사에 났듯지만 뭐 양심선언 한 부분까지 있었고요. 근데 이것이 과연 민주당의 문제인가? 뭐 제가 뭐 전실이 뭐 새누리당에 있었지만 한창 뭐 이제 공천 갖고 보면 이 기득권 당들의 이런 모습들은 끊임없이 나오는 어떤 그런 재생산되는 어떤 악순환 같은 고리들의 연결 고리들이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걸 좀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방금 김태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민주당만의 일이냐라고 이제 봤을 때 그 김태형 부위원장님께서 보거나 혹시 뭐 공천 과정에서 글쎄 이제 뭐 오프 더 레코드로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방송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목격한 것도 있고 제 주위 분들도 계셨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보수당이 좀 심각했었어요. 사실 뭐 시의원 얼마다 그리고 구의원 나가면 얼마다 이제 그건 뭐 여기 이 바닥에 계신 분들 뭐 검찰에서 소환하는 거 얼마예요? 그 시의원은 얼마, 구의원은 얼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냥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때 보통 뭐 시의원 공천을 1, 2번 받으러 나가면 당선이 확실한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은 이제 자기 캠프에 있던 분들은 일단 시장 쪽으로 다 가시고 얼마를 내야 돼요? 아니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뭐 이제 뭐 그 민주당에서 좀 드린 돈보다는 좀 그 받은 돈보다는 좀 더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그 과연 민주당만의 일이냐라고 이제 봤을 때, 예, 그 김세환 위원장님 어떠세요? 여러 정당이 저는 아마 자유롭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의 병폐는 아마도 공천 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에 있는 당협위원장이나 또는 지역위원장 또 그것이 특히나 현역 국회의원이면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시의원, 구의원을 정말 지방자치의 일꾼으로서 그 한 도시의 생활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역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마치 시의원, 구의원을 뭐 공식 보좌관, 비서관 정도도 아닌 뭐 내가 마음대로 심부름 시켜도 되고 선거 때 선거운동 시켜도 될 수 있는 뭐 이 정도의 사람들로 치부하다 보니 내가 말하면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우리 캠프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더더욱 속해 있는 정당의 지지율이 높으면 당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더 그 지역구를 위해서 그 당을 위해서 기부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형성해가는 이게 완전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것이 이번 대전 서구 을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 김세환 위원장님께서도 사실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이런 불법 정치 자금 요구라든지 이런 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본인께서도 이런 그 선거 과정에서 뭐 공천 관련해서 뭐 불법 정치 자금 보거나 듣거나 뭐 경험하신 예전에 제가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예를 들면 공천 헌금 얼마 갖고 오면 공천 주겠다.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새누리당 때 했으면 제가 만들었을 텐데. 심각하게 고민해. 지금 딱 표정이. 네? 심각하게 고민해볼 수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얘기 해주시는 분이 없었고 이번 지방선거 때는 제가 이제 지역위원장이었는데 그러니까 돈을 안 줘도 좋으니까 출마를 좀 해주십시오 해도 뭐 정당 지지율이 뭐 5%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오히려 내가 좀 선거운동을 도와줄 테니까 좀 해달라.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하기로 아닌데. 시의원 후보를 못 구했습니다. 시의원은 어떻고 창피해서 구의원들은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예, 뭐 저도 그런 거죠. 예, 후보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다녀야 되는 판이니. 이거 예. 저 그런데-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과거에 그 양 기득권 정당 아니면 그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거기 경쟁이 그만큼 그리고 세니까. 그렇죠.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저는 이런 말이 보수 정당에서만 나오는 말인 줄 알았어요. 물론 뭐 저도 그분을 여기를 통해서 만났지만 그 결초본 그 페북에 읽고 나서 야 이제 민주당에서도 결초본이 아니, 나오는 지금 거 아니야? 민주당이 이게 보수 정당이에요. 시스템 문제예요.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쪽은 그런 말 안 쓰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아니 네. 민주당이 사실은 기득권 정당이고 보수 정당이죠. 이 당이 아니, 내가 민주당이야. 왜 나만 보고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위원장이 공천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계속 눈치 보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놀랬던 게 그런 거잖아요. 서다운 뭐 김신웅 이런 의원들이 청년 의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다른 면으로 기대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정당 소속을 떠나서 그렇고 뭐 국회의원으로 치면 초선 의원들이 당의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개혁을 위해 목소리 내고 막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 다른 팟캐스트 들어보면 초선 의원들 왜 그래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청년 의원들 왜 그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데는 물론 뭐 이제 그분들의 자질 뭐 이런 걸 따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이전에 그렇게 묶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진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고민이 있다고 하면 이 시스템을 바꾸는 적어도 자기 지역구에서 그 지방 의원들을 당원들이 선출하게 해주는 정도로만 바꿔도 그래도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긴 할 텐데 그 정도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에서 어쨌든 뭐 대표 나갈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제안을 해야죠. 그리고 이번 사건을 보면서 재밌는 현상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이 김소연 시의원 사건에 대차게 나오는데 그게 정의당,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의 자유한국당인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 게 시당위원장이 육동일이라는 분, 그분이 이제 시당위원장이신데 그분이니까 이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분들은 대전 정가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 동병은 상련인가 아니면 그런 경험이 계신가 그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참 재밌어요. 자유한국당에서 연락 왔던데 같이 하자고. 제가 전달드린 것 같은데. 그 자유한국당이나 현역 의원들이 아마 얘기하기가 불편할 겁니다. 뭐 우리 똑같이 아마 같이 느끼는 거일 거고요. 이 시점에서 한 말씀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건 아까 우리 김윤기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지금 초선 의원들의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 정말 제가 속 시원하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정의당의 남가연 우리 대변인이 그 모 민주당 의원께서 선당우사의 이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누굴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다운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이제 남가연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선당우사의 개념을 제대로 알아라는 겁니다. 그게 선공후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걸 먼저 우선시하고 그다음 사적인 게 뒤에 따라오는 거다. 이게 역사의 가르침이고 고견의 진리입니다. 근데 그 초선 의원들의 하는 말의 행태도 정치를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당에서 세뇌받은 거죠. 우리 당에서 공천 줄 테니까 정치 행위를 뭘 하더라도 당을 우선시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마치 선당후사라는 게 진리인 것처럼 배운 거예요. 당을 우선시하고 그다음 개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공익이라는 그 개념이 우선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민주당의 철학적 가치가 빈약하고 그 의원들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없었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는 저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선당후사라는 말이 그나마 괜찮은 말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도 뭐 이렇게 당론과 상관없이 당의 가치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이번 사태에서 어쨌든 선당후사라는 말도 이게 참 이상한 말이 돼버렸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활동하다가 국회의원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지역 행사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지금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고 막 이제 속으로 욕도 하고 이랬는데 좀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지역구에서 이 사람이 다음에 다시 뽑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지역구를 그렇게 누비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가 거론했던 사람들의 자질의 문제 이런 것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어디에 누구를 갖다 놔도 그런 물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최소한 그 정도는 안 한다 정도의 정치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뛰어넘으면 이제 낙선인 거죠. 사실은 공천 못 받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당 내부의 그 민주적 공천이라든가 그리고 선거 제도로서의 이렇게 소수정당 다양한 세력들이 정당 그 의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사실 대전시 의회도 지금만 하더라도 그 자유한국당 1명 빼고는 전부 다 21명이 그 민주당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다 민주당에 맡겨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시스템이 바뀌는 방향으로 가는 게 사실은 이제 지금의 가장 큰 교훈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선거도 그러면은 뭐 연동형 비례제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냥 뭐 대선 거구제 이런 거 할 수 있죠.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위원장께서 잘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공천제를 없애든 아니면 공천제를 확 개혁을 하든 간에 이거는 뭐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로 계속 공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제 이쪽 AM 쪽으로 이렇게 듣는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국회의원 분들께서 이제 좀 나름대로 이 사건을 계기로 단속을 좀 하신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뭐 좀 깨름직하신 부분도 있고 또 그러시겠죠. 그 마지막으로 결론은 기회를 좀 주신다면 지금 민주당이 뭐 각 구의 구의원 그다음에 시의원은 뭐 한석 빼고는 다 싹쓸이 하셨고 구청장 다 하셨고 결국 그 시당위원장이었던 박범계 의원께서 굉장한 저는 공을 세운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대전시가 잘 돌아가고 의회의 기능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완전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 바꾼 그렇다면 누가 와도 다 우리 됐어. 박범계 의원께서 시당위원장이었고 또 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장이었고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이시고 현재 그렇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책임감이나 무게감이 저는 대단할 거라고 봅니다. 또 이런 경험을 해보셨고 그럼 앞으로의 개선 방향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나아가실 건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분명히 의견을 밝혀주시는 것이 대전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냥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꼭 숨어봤자 금강교정 손바닥이다. 김종술 기자의 4대강 술래잡기. 22조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 그 폐해 현장을 강에서만 사는 남자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로부터 전해듣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달 대전의 삼김시대를 마칩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비해서 제 진행이 좀 어땠는지 김세원 위원장 질문부터. 예, 저 두 번째 뵈니까 한결 자연스러워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는 뭐 또 새해를 맞이해서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네. 조금 긴장되시면 네. 한잔 이렇게 하고 오세요. 우리 본인 네. 슬쩍 음주를 네 김용기 위원장님께서는 어떠셨어요? 두 번째 해보니까 이제 서로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더 치열하게 한 판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네. 또 김태형 위원장님 어떠세요? 여성 진행자분으로 바뀌니까 섬섬옥수 같은 어떤 섬세함이 이렇게 새롭게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섬섬옥수 저랑 되게 안 맞는 캐릭터. 아니요, 맞아요. 두 분이 안 맞는 캐릭터가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김소연 시의원의 폭로가 그냥 폭로해서 끝나지 않고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좀 어떻게 향후 이제 가야 될지 좀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고소 고발로 이 사건이 지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소연 시의원이 외로운 싸움을 좀 끝까지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또 옆에서 좀 뭐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좀 지원을 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폭로 정치를 한 정치인 치고 결말이 좋은 정치인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태도 우리가 폭로 정치를 규정을 하고 있듯이 김소연 의원이 그렇게 정의로운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결과가 만에 하나라도 좋게 만들 뜻이 있다면
초심, 본인이 처음 얘기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지금 갖고 있던 혹시나 결연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면 끝까지 유지해서 김소연 의원만큼은 결과가 좋은 정치인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 앞에 좀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개과천선해서 상정벽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린 그저 열심히 떠들면 되고 편집은 정 PD가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세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고맙습니다.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대전일보 강은선이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See you again.